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한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필기 경제학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생산자 선택 이론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산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기 잠깐 리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산함수는요. 여기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그것을 생산함수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생산함수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를 고정시키는 것을 우리가 단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L과 K를 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장기다 이렇게 봤었어요. L과 K를 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을 요거를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요 Q를 또 장기를 분석하려면 Q를 고정시켜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왜요? 왜냐면 노동과 자본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3차원의 평면에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거 Q를 고정시키고 L과 K의 평면에다가 나타내는 그림을 나타낼 텐데 이것을 우리가 등량곡선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Q를 고정시키고 L과 K로 표현하게 된 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L, K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등량곡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등량곡선의 성질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우리가 생산량이 증가하고요. 우하향하는 게 일반적이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단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얘기를 더 하게 되면 한계 생산인 마지널 프로덕트와 평균 생산인 에버리지 프로덕트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등량곡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등량곡선의 특성을 얘기하려면 우선 동일한 양을 생산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Q가 있는데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 노동을 만약에 증가시켰다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증가할까요? 라고 하면 노동을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생산량이 변하는 것을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고요. 곱하기 델타 노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요. K를 또 변화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K를 변화시켰는데 생산량이 일정하게 고정됐다라는 이 등량곡선이라는 게 뭐야? 생산량이 일정한 점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K를 한 단위 변화시켰는데 델타 K다.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감소를 하는 거야. 근데 노동을 변화시키고 자본을 변화시켰을 때 그때 Q값이 일정하게 가만히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등량곡선 상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을 변화시켰는데 그때 여기 보시면 Q가 일정하게 고정돼 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럽니까? 등량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같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한번 칠판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L과 K 이렇게 있을 때 등량곡선을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뭐 Q0 이렇게 일정하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을 이만큼 변화시켰죠. 노동을 이만큼 변화시켰어. 그러고 자본을 이만큼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등량곡선. 그러니까 이게 눈곱만큼 변화시키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제가 멀리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내려고 L을 이만큼 증가시켜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L을 만약에 눈곱만큼 변화시킨다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L을 노동을 증가시키는 건데 노동의 증가 크기가 엄청나게 작은 경우야. 엄청 작은 0에 가까운 눈곱만큼 크기로 증가시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럼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MRS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고정된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일한 생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노동을 한 단위 변화시키게 되면은 자본을 얼마나 변화시켜야 되는가. 이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데 보통은 둘 다 한계 생산이 0보다 큰 좋은 것, 재화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 식을 한번 정리해 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풀어봅니다. 요 식을 나와 있는 걸 정리해서요. 여기 보시면 델타 L, 델타 K 이렇게. 그렇죠? 이제 K는 감소시키니까.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낸 것을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MRTS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과 자본에 대한 교환 비율, 결합 비율이 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L이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 노동의 한계 생산 비율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계 생산에 대한 비율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본 대비 노동의 한계 생산이 얼마나 높은가 그걸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선 개념 이해 가시겠죠? 노동을 생산량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본을 얼마나 감소시켜야 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한계 기술 대체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해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L을 증가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L을 증가시. 그랬을 때 노동과 자본 사이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점점 감소하는 자,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게 점점점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한계 기술 대체율은 바로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가파르단 말이야. 크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차 작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 즉 이렇게 체감하게 되면 이게 뭘 뜻합니까? 하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다라는 거. 왜요? 여기서 보면 눈을 여기서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L과 K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보는 거야. 여기서 보면 형태가 오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엔 이렇게 해서 완만하다가 점차 가파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목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MR, TS, LK가 점차 재증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등량곡선이 우하형은 직선이야.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한계 기술 대체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하형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하형하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 우하형하는 형태인데 한계 기술 대체율이 어떻게 일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MRTS, LK가 이렇게 일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볼록하지도 않고 오목하지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직접 계산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연습으로 좀 할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좀 보시긴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L과 K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함수가 뭐 L에 플러스 뭐 K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 무차별곡선 때 한 거랑 비슷한데 여기서도
여기서도 MRTS를 구합니다. 그러면 MRTS LK는 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쓸게요. 먼저 분자에는 MPL 이렇게 놓고요. 분모에는 MPK 이렇게 놓게 돼요. 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L로 미분하게 되면 2분의 1승, 2분의 1승이잖아. 2분의 1 내려가고요. L에 마이너스 2분의 1, K에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MPK니까 K로 미분하는 거야. 2분의 1승으로 빼내세요. 그럼 K로 미분하면 2분의 1에다가 L에 2분의 1승, K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과 2분의 1 지우고요. 그 다음에 L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밑으로 내려가니까 K는 밑으로 또 내려가면 위로 올라가죠. L분의 K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계 기술 대체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노동을 증가시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노동을 증가시키면 여기 분모가 커지잖아. 그럼 얘가 작아져요. 그러면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합니다. 자, 그러면 등량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면 당연히 원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볼록하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직접 나타내 볼게요. 나타내면 이거 제곱하게 되면 루트가 없어지잖아요. L과 K가 되고 K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L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모양 자체가 L이고 K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등량곡선 형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 K로 정리해 볼게요. K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L이고 그 다음에 Q 어떤 값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L, K 해서 우하향하는 이렇게 직선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등량곡선 직접 계산을 해보면 L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L로 미분하면 1이죠. K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K로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1로 일정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RTS인데 MRTS가 일정하다라는 거. 그럼 이거는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MRTS를 구해가지고 MRTS가 체감하느냐, 체증하느냐 그걸 통해서 등량곡선의 형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등량곡선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볼 텐데요. 레온티에프 등량곡선 이게 완전 보완제 형태를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L자 형태고 고정 투입 비율 생산 함수다.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보완제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동차와 여기서는 지금 노동과 자본을 1대2로 하는 건데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 차체 하나랑 차체 이거 하나랑 바퀴가 이렇게 4대가 같이 이렇게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차체 한 개와 바퀴가 몇 개? 4개가 결합되었을 때 그때 자동차가 하나 뚝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함수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면 그 무차별 곡선 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산함수가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AL과 BK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얘가 바로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L자 형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L자 형태일 때는 얘 꺾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 두 개가 같아질 때가 꺾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개가 같아질 때가 꺾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게 꺾여지는 부분이 요거 검은 색깔 있잖아. 그게 바로 꺾여지는 이게 결합 비율이에요. 결합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림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의 형태를 봅니다. L이 있고요. 여기가 K가 있어요.
L자 형태인데 L자요. L자일 때는 이 꺾여지는 부분이 중요하다니까 요거. 얘가 AL은 BK 이렇게 된다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결합 비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합 비율이 꼭 1대1은 아니고 이렇게 자동차체와 바퀴 4개인 것처럼 1대4일 수도 있고요. 1대2일 수도 있죠. 안경테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안경 같은 거 안경테 하나랑 안경을 2개 이렇게 결합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되는 비율을 잘 보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거 보시면 요거는 결합 비율 할 때 요 기울기 있잖아요. 요 기울기. 요게 바로 결합 비율을 나타낸다고. 요게 기울기가. 자, 그래서 기울기는요. 이게 여기 보시면 L분의 L0분의 K0 이렇게 되니까 요 기울기는 L분의 K야. 이거 L분의 K로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L분의 K는 1, 2 넘어가고 이렇게 가니까 B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다시 정리하면 이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B가 되는 것이고 이게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 비율을 한번 여기다 다시 한번 직접 표현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B분의 A죠.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형태 잘 체크하시고요. 이거는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 개 기술 대체율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여기는 MRTS가 무한대죠. 여기서는 MRTS LK가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수평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등량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 색깔을 좀 더 넣어볼게요. 형광펜으로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등량 곡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요. 그때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MRTS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MRTS가 LK가 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의가 안 되죠. 이 R점 꺾여지는 부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소 간의 완전 대체일 경우에 등량 곡선 보시면 노동과 자본이 완전 대체가 가능한 경우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우하향하는 직선의 등량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Q를 만드는데요. 이것도 결합 비율에 따라 다르죠. 여기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해요. AL 더하기 BK 이렇게요. 이게 1일 수도 있고 이게 2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Q가 A가 1이어가지고 B가 2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L이거나 K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결합 비율은 과연 요거 위에 나와 있는 이걸까요? 밑에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수직축에 여기가 보시면 이게 Y니까 K라고 할게요. K잖아. K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 기울기는 지금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2분의 4 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정리할게요. K로 정리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K는 요거 AL이 전리 넘어가요. B로 나눠죠.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L 더하기 B분의 Q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B분의 A가 바로 요게 기울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똑같이 한번 정리할게요. 그럼 K는 요거 L이 넘어가요. 마이너스 L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L 더하기 2분의 Q 이렇게 될 수 있고 요 K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L 더하기 Q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색깔을 다른 걸로 해서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자, 얘가 기울기인 거 우리 파악하셨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기울기고 얘는 마이너스 2의 기울기야. 그럼 이거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요거에 대한 지금 요 상태 설탕과 이 사람은 사카린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요. 사카린 한 스푼에 설탕 2스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교환 비율, 대체 비율이 일정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사실 빨리빨리 계산하는 게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계산 문제 비슷한 거를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같은 걸 이제 살펴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예외적인 좀 특수한 형태가 이제 완전 대체제 경우랑 그리고 또 하나 완전 보완제 경우 그렇게 살펴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규모에 대한 보수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규모라는 것은요, 우선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여기 노동과 자본과 같은 모든 생산 요소를 같은 비율로 변동시킬 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은 비율로 변화시킬 때 그때 산출량이 어떤 비율로 변화하는가 그거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로 한번 볼게요. 펜 해가지고 한번 보시죠. 자,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은요, 이 사람 인자 같이 생긴 게 이제 람다라고 읽게 됩니다. 람다 배로 노동과 자본을 증가시킨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Q 생산함수가 있는데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2배씩 증가시켰어. 근데 아웃풋도 이렇게 2배 증가하게 되면 이게 바로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을 때 Q가 2배 증가하는 경우를요, 우리가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다 해서 CRS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C는 뭐예요? 컨스턴트예요. 컨스턴트. R은 return이에요. return. returns to S는 스케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모에 대한 보수가 컨스턴트하다, 불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바로 그거죠. 여기 보세요. 노동과 자본을 같은 비율로 증가시켜야 돼요. 똑같은 비율로, 같은 비율로 증가시켰을 때가 의미가 있어요. 여기 노동이 1과 여기 보시면 자본이 거기 보시면 2를 투입했어요. 자, L과 K 거기에 대응되는 Q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다시 보시면 노동이 1, 자본이 2 이렇게 됐어요. 노동이 1, 자본이 2 이렇게 됐는데 색깔 좀 바꿔서 할까요? 노동이 1, 자본이 2 이렇게 됐는데 그때 Q가 여기 10 이렇게 됐어요. Q가 10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노동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A점이고 B점 볼까요? B점. 여기가 A점. B점 볼까요? B점. B점은 노동이 2, 자본이 4 이렇게 노동을 2배 증가시키고 자본을 2배 증가시켰어요. 2, 4. 그랬더니 Q는 어떻게 됩니까? 20 이렇게 됐어요. 20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A와 B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이 정확하게 2배 증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나 이걸 기준으로 하세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을 머릿속에 기준으로 해주시고 여러분 이거 볼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살짝 지워볼게요. 자, 노동과 자본을 같은 비율로 증가시켜야 된다니까 같은 비율로 증가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1일 때 2, 그랬을 때 Q가 10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 다시 보시면 노동을 2배 증가시키고 자본을 2배 증가시켜서 노동이 1에서 2로 2배 증가하고 자본이 2에서 4로 2배 증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웃풋이 어떻게 됐어? 10에서 3으로 3배 증가시켰어요. 3배 증가했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 한번 잘 봐보세요. 노동과 자본을 2배씩 증가시켰어요. 2배씩 증가시켰어요. 근데 그때 새로운 아웃풋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아웃풋이 이게 새로운 아웃풋이야. 새로운 아웃풋. 이게 이전에 아웃풋 그거에 2배 증가한 거 대비 2배 증가한 거 대비 네,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라고 해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증가한 크기가 여기 보시면 3배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노동과 자본을 2배씩 증가한 게 아웃풋 2배 증가한 것보다 더 크다. 얘는 3배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오, 색깔들이 막 변하네요. 제 손이 마법의 손이네요. 이게 샥샥 변했어요. 3배 증가하게 되면 이게 뭐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2배 이상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게 바로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하는 IR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노동과 자본을 2배보다 좀 작게 증가시켰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DRS 해가지고요. 디크리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규모에 대한 유형, 그것 좀 잘 봐주시고요. 이게 이제 비용 함수로도 나타내서 평균 비용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규모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동차 생산 함수를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K차 동차 생산 함수는 L과 K를 동시에 람다배만큼 증가시켰어요. 근데 그 Q에 람다배 요 K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는 K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K가 1이면 1차 동차고요. K가 2면 2차 동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볼게요. 자, 몇 차 동차 생산 함수인가 한번 봐보세요. 자, 노동과 자본을 지금 몇 배 증가시켰다? 람다배만큼 증가시켰어요. 노동을 람다배, 자본을 람다배 이렇게 증가시 이렇게 했어요. 증가시. 자, 노동과 자본을 람다배만큼 증가시켰을 때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람다배 L의 알파, 람다배 K의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따로따로 써줘요. 그러면 A가 되고요. 람다의 알파, L의 알파, 람다의 베타, 그리고 K의 베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쵸? 자, 요 람다 같이 묶어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십니까? 요 람다 같이 얘랑 얘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묶어서 한번 앞으로 빼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쵸? 지수 법칙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 써줘. A, L의 알파, K의 베타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경우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Q가 뭐야? Q가 요거잖아. Q가. 그러니까 얘가 뭐야? 얘가 Q라니까 Q. 이렇게. 자,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이 Q 앞에 람다가 붙었는데 그때 K가 붙으면 K차 동차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거 뭐가 붙었어요?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알파 플러스 베타차 동차 생산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하면은요, 알파, 요 베타 대신에 1-알파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 한계 생산물과 평균 생산물을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 거의 교재에 넣어놨는데 노동과 자본의 비율만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쪽에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어. 생산함수가 A가 있고 L의 알파, K의 1-알파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거 구하는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노동에 대한 평균 생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Q를요 노동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평균 생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L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A, L의 알파, K의 1-알파 분의 L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쓸게요. 다시 한번 수리적인 계산하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 때문에 한번 신경을 써보면 L의 마이너스 1승 요거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뭘 본 거냐면 요거 L분의 1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L의 마이너스 1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L분의 1은 L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승 있고 여기 알파 있잖아요. 빼낼 수가 있네. A의 L의 뭐 알파 마이너스 1, K의 1-알파 이렇게 쓸 수 있어. 알파가 만약에 0보다 크고 알파가 1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뭐 0.5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0.5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5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 A에다가 L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1-알파예요.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요거 살짝 이거랑 똑같잖아. 마이너스 L분의 1 하면 마이너스 1 하면
밑으로 마이너스 붙이면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붙이면서 밑으로 내려갔고 K의 1-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A에다가 L분의 K하고 1-알파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 뭐라고 그랬냐라고 하면 평균 생산물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요. L분의 K의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한계도 한번 볼게요. 한계 한번 볼게요. 자,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은요. 이거를 Q를 L로 미분을 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를 L로 미분하면 알파가 내려가잖아. 알파 내려가고 미분하니까 A, L에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에 여기 보시면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알파 A 이거 앞에 거랑 똑같아.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래서요 L에 1 마이너스 알파분의 K에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알파 A 그러면 L분의 K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는 이게 지금 뭐라고요? 이게 평균 생산이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평균 생산이야. 이게 평균 생산. 그러니까 평균 생산에다가 알파배만큼이 MPL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알파가 1이면 어떻게 돼? 평균과 한계가 같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요. 요게 이제 차이가 되는 거야. 요게 바로 뭐라고요? 얘가 평균 생산이 되고요. 그래서 얘가 한계 생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관계식을 보면 따라서 한번 잘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MPL은 알파에다가 APL과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알파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가 1이면 평균과 한계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알파가 1보다 작으면 그럼 당연히 평균과 이게 한계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알파가 1인 경우 뭐 이렇게도 평균과 한계 뭐 같아지는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생산과 그리고 생산에 대한 노동과 자본의 탄력도 이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일 때는요. 여기 나오는 요거 있잖아. 알파랑 1-알파가 바로 노동과 그리고 자본에 대한 탄력성을 나타냅니다. 탄력성을 나타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이 구해도 괜찮아요. 이거를 구하는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 구하는 것은 주관식용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읽어볼게요. 각각의 생산 요소에 따른 한계 생산물만큼 한계 생산력설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분배받으면 가장 바람직한 분배입니까? 하면 일한 만큼 받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한 만큼, 기여한 만큼. 이게 바로 기여한 만큼인데 자, 생산성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경제학으로 봤을 때는 공정한 기능별 소득 분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노동자들은 얼마나 받아갑니까? 하면 그 계산하는 거는 거기 기본서에 제가 넣어놨어요. 총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가져가는 분배 몫인데 그게 여기 보시면 죄송해요. 빠졌어요. 알파가 되는 것이고요. 자본의 분배 몫은 1-알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접 구체적으로 한번 살짝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생산함수가 Q가 A 필요가 없으니까 0이라 해도 됩니다. 노동의 0.7 자본의 0.3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어떤 거를 체크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요. 이 0.7이 뭐를 뜻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노동 탄력성을 뜻합니다. 생산량에 대한 생산물에 대한 노동 탄력도 이렇게 된다고요. 노동의 탄력성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해요? 기억나세요? 그 우리 수요의 법칙의 탄력성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는 노동이 얼마 변화했을 때 아웃풋이 얼마나 변했니? 이거를 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 이제 계산하는 건 이거야.
노동이 원래 얼마였었는데 야 노동이 얼마나 증가했니? 이거 대비 아웃풋이 원래 얼마였었는데 아웃풋이 얼마나 증가했니?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돼요? 노동에 대한 여기 보시면 변화 크기에다가 이거 미분하는 거죠. Q분의 L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노동에 대한 생산물에 대한 노동의 탄력성을 얘기해요. 계산하면요. 이거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이거 Q를 이걸로 미분한 다음에 미분 이거 할 수 있죠. 우리 한계 생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L분의 Q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럼 얘가 이게 한계라고 MPL이라고요. MPL 여기에다가 이거 어떻게 돼? Q분의 L이잖아. 이게 평균 생산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정리하면 평균 대비 한계를 나타내요. 그 우리가 앞서 요거 우리 봤잖아요. 이걸 직접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노동에 대한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생산물에 대한 노동의 탄력성을 구합니다라고 하면 요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의 탄력성 이거를 구한다라고 하면요. APL 평균 생산분의 노동에 대한 평균 생산분의 한계 생산을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생산물에 대한 노동의 탄력성을 의미하는 게 바로 0.7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전체 총소득에서 총소득 대비 소득 대비 노동에 대한 분배 몫을 나타내요. 분배율. 그럼 전체에서 우리가 70%가 이 두 개 더하면 0.7과 0.3을 같이 더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중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분배 몫이 70%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0.7이 의미하는 게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면 탄력성이자 분배율, 분배 몫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 분배 몫은 총소득 대비 노동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할게요. 총소득 대비 노동의 분배 몫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총소득이라는 것은 전체 Q 대비 거기 해설 계산하는 거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만 한번 보시고 셀프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임금 얼마나 받아가는 게 좋습니까 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 대비 이게 바로 노동의 분배 몫이야. 다시 한번 쓸게요. 그래서 여기가 Q고요. 여기 임금에다가 여기 L 이게 바로 총소득 대비 노동 분배율이다 라고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MPL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이거 어떻게 돼? Q분의 L이 있잖아. Q분의 L이 뭐라고요? 한계. 그럼 이것도 정확하게 요거랑 두 개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생산물에 대한 노동 탄력성을 계산하면 이게 평균과 한계로 표현해서 평균 생산분의 한계 생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소득 대비 노동의 분배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역시 평균 생산분의 한계 생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알파 베타라 하면은 요거 알파 베타가 1이라고 하면 알파 1 알파 이렇게 있으면 이 노동 앞에 붙어 있는 이 알파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면 노동의 분배율, 노동의 탄력성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요거랑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범위의 경제 개념이요. 범위라는 것은 economies of scope이에요. scope이라는 게 범위를 넓힌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제품의 생산이 다른 제품의 생산에 영향을 미쳐서 따로따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 범위의 경제라는 것은 같이 생산하니까 같이 생산 시 약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는 범위의 경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산하는 것보다 같이 생산할 때 비용이 더 적게 들게 되면 그게 바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뭐 시험 공부할 때는 뭐 그닥 많이 쓰지 않지만 내가 대학원을 간다 그러면 수학을 경제학에서는 또 많이 쓰게 되니까 수학이라는 내용을 많이 들으면서 경제학을 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앞으로는 좀 많이 또 심리학 이런 쪽으로도 문화, 제도 등등 이런 걸로 많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같이 또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발생 원인은요. 생산 공정이 비슷한 경우에 발생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봐. 우리 만약에 주류 산업을 제가 한다 합시다. 제가 맥주를 생산한다고 할게요. 맥주 생산할 때 생산하는 그 뭐라고 할까? 그 과정, 공장 이것도 중요한데 물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 원료가 되는. 그리고 맥주를 생산한 다음에 유통하는 유통 판매망 있잖아. 유통망.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각각의 식당에다가 어떻게 맥주를 공급할 것인가. 그런 상황인데요. 내가 소주도 같이 생산한다고 할게요. 그럼 소주도 맥주랑 비슷하게 물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이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주도 각각의 식당에 이제 판로를 개척해야 돼요. 판매망을 쫙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맥주에 대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소주에다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그냥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미리 구축했던 네트워크 구축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더 나가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그래서 선풍기와 냉장고, 에어컨은요. 전부 다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모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터가 씩 소리가 안 나면서 핑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이렇게 우리가 모터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걸 가지고 골고루 생산할 때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우리 그 카메라 렌즈 있잖아. 그 만드는 뭐 코닥이나 뭐 이런 거 옛날에 보면 뭐 많이 있었는데 그런 광학 렌즈를 잘 만드는 데는 의료기기에도 강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의료기기 하면 이제 현미경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에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경 렌즈 이것도 이게 잘 어떻게 유리를 깎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 안경, 의료기계 이런 거에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범위의 경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요 골고루 생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따로따로 생산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랑 범위의 경제는 약간 개념이 직접적인 관련이 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자, 규모의 경제는요 말 그대로 생산 규모를 크게 했을 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산을 대량 생산 시 얻게 되는 이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대량 생산 시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올인을 하게 되는 거야. 생산 시 얻게 되는 이득이고요. 범위의 경제는 뭐가 됩니까 하면 이코노미즈 오브 스코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골고루 생산할 때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각화라고 들어봤죠. 이것저것 다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은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규모의 보수 체증이 되면 범위의 경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보는데 띵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 진보가 발생했을 때 생산함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볼게요. 우선 기술 진보는 시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타임이라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타임이라는 시간이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감에 따라 이걸 우리가 동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태적이다. 다이너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더 많이 일어나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바로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로운 기술 통한 발명과 이노베이션이라는 혁신 아니면 기술, 테크놀로지 이볼루션이 발생하게 되면 자꾸 우리가 생산하는 우수한 기술 수준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A가 이제 더 커지게 되면은요,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 아웃풋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똑같은 노동량과 자본량을 투입했는데 종전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똑같은 목적을 달성해요.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더 적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기술 진보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짝 그래프를 가지고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노동을 우리가 투입했을 때 Q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전에는 이렇게 생산함수가 돼 있었어요. 내가 노동을 여기서부터 L0를 투입하면 그때 아웃풋이 이만큼을 생산했어요. 10개를 생산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이게 생산함수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요. 얘가 지금 Q잖아. 지금 A가 올라가는 거야. A 프라임 해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A0라고 할까요? 그러면 A0 해가지고요. 이렇게 씁시다. A. 그래서 L과 K. K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야. 여기서.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이제 Q0에서 이게 A1 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L과 K 이렇게. 물론 얘가 이거야. 얘가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가 올라가게 되면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 생산함수가 상방이동하게 되면 그게 바로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등량 곡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노력해 보세요. 여기가 L이고요. 여기가 K가 이렇게 있습니다. 생산량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Q0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는데 그때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Q가 작아졌어요. 그럼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점점점점 해서 여기가 A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노동과 자본에 대한 생산량을 만드는데 더 적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할 수 있게 되면 이게 이제 10개야. 10개를 생산하는데 이게 Q0 프라임이라 해야겠네. 똑같은 10개를 생산하는데 노동과 자본을 더 적게 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더 적게 투입하고 노동을 더 적게 투입하고 그렇게 되면 등량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게 바로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진보시 등량 곡선이 어떻게 된다? 곡선은 안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술 진보 요 개념까지 살펴봤고요. 기술 진보의 유형 살짝 보시면 이거 가볍게 보세요. 자, 노동을 절약하는 기술 진보가 일어났어. 여러분 주로 이제 AI라든가 새로운 요즘 같은 신기술 같은 게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많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건 노동을 덜 쓰는 기술 진보야. 노동을 덜 쓰는 기술 진보. 이렇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다시요.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등량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파란 색깔에서 검은 색깔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기술 진보 이전보다 기술 진보 후 하면은 등량 곡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점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었는데요.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F점으로 갖다 할게요. 기술 진보가 이렇게. 아니 그러면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노동은 더 줄이고 자본은 별로 줄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한번 봅시다. 형광펜으로 L분의 K를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를 선택할 때 이 궤적이니까 이게 L분의 K라고 했어요. 기술 진보 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술 진보 후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L분의 K를 나타내는데 이 L분의 K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된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분모에 해당하는 새로운 L분의 K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L이 더 작아지게 되면 우리가 노동을 덜 쓰는 방식의 기술 진보가 이루어진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점에서 F점으로 이렇게 기술 진보가 가게 됐다라고 하면은 꼭 여기는 아니어도 돼요. 그냥 여기보다 기울기만 가팔라지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등량 곡선은 안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술 진보니까 근데 이 기울기는 가파르게 되는 기술 진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는요 어떤 걸 얘기한 거냐면 생산 함수에 대한 장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등량 곡선 가지고 MRTS라든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죠. 등량 곡선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K차 동차 생산함수라든가 레온TF 완전 대체제 생산함수에 대해서 잘 살펴봤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L자인 특성도 많이 나오고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있잖아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생산함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파, 베타 하면은 그 알파의 의미가 노동의 위에 붙어 있는 거는 노동의 분배율, 분배목 이렇게 되고요. 또 생산에 대한 노동의 탄력성이다 라는 것들 암기하시게 되면은요. 문제 풀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등량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동태적인 측면에서 기술 진보를 고려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 생산자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볼 건데 그때 비용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